그 오른쪽 사진 보시면 이게 제가 인터넷에서 찾은 육당의 단군론 동아일보에 실렸던 18번째 그 단군론 기사. 네. 제가 77회 연재됐다고 했죠. 18번째 연재되는 자료입니다. 이 동아일보에 연재됐던 육당의 단군론은 이런 일본 학자들의 단군 말살론이 기본적으로 오해와 편견에서 비롯된 정략적인 것임을 밝히는 데도 끝납니다. 거기까지도 끝납니다. 왜냐하면 육당이 백두산에 가게 되기 때문에 백두산 근창기를 남겼잖아요. 바로 백두산에 가는 그런 기회가 찾아왔기 때문에 더 연재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끝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본 학자들의 단군 부정론에 대한 비판을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어요. 더 진전시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마침내 단군 신전의 고의를 통해서 단군론을 속개합니다. 이 글은 단군론과 같은 체계적인 장편의 논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민속학을 중심으로 한 인문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삼국유사에 인용된 고기 원문을 고찰하고 설명해서 단군 신화에 대한 일반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어요. 단군기의 축자해를 표방한 단군 신전의 고의는 환웅의 신시건설까지에 해당하는 그 전 단군부만을 다루고 환웅과 웅녀의 결혼을 통한 단군의 탄생과 고조선 단군 건국 이후는 다루지 않고 있는데요. 뭐 이런 단군 신전의 고의의 어떤 그런 기술 태도는 단군 신화를 바라보는 단군 신화의 조목을 이해하는 육당의 기본적인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바로 단군 신전에 들어있는 역사서라고 하는 여기 인용한 요 글에서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어요. 대저 단군기는 그 내용상으로 전후 양부를 형성해서 전단군부하고 후단군부 이렇게 나눠진다는 겁니다. 근데 앞부분 전단군부는 신화적인 필체고 후단 뒷부분은 의사한 역사체, 역사와 비슷한 역사체다. 앞에하고 뒤에가 성격이 좀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역사 지리를 살피면 물론이고 역사체인 단군부의 그 기전에서 역사 지리를 살피는 작업은 역사체인 단군부 앞 그 기전에서 다룰 것이라는 얘기죠.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요거는 그 역사 지리를 살피는 작업은 신화를 살피는 게 아니라 신화를 살피는 작업은 앞에서 하지만 역사적인 지리를 살피는 작업은 뒷부분에서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단군기는 환웅과 웅녀의 혼고생자, 혼인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자식을 얻는 이 혼고생자에 이르러서 클라이맥스를 보이고 거기서 변한 급전직하 그런 기세가 바뀌어서 단군의 건국 사실을 적되 다시는 설화적인 내용은 없어요. 역사적인 기술처럼 바뀝니다. 또 어수선한 사실에 전하는 것도 없고 그냥 나라를 건설하고 도읍을 설치하고 또 그쪽으로 옮겨가서 신선이 되는 산신이 되는 이런 어떤 그런 이야기를 그냥 평범하게 서술하면 끝납니다. 뒷부분. 그래서 그 몇 년 살았다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천몇 년 살았다고? 예. 이렇게 앞뒤 양부의 체제가 근본적으로 상이할 뿐 아니라 그 접합점이 너무 부실해서 사실 아니면 문자상의 어떤 연락을 그 앞뒤 연관 관계를 도무지 찾아볼 수 없으니 되게 단군기의 오늘날에 남아있는 형태는 원래부터 서로 성격이 다른 그런 두 가지 종류의 재료가 편의적으로 결합돼서 완성된 것인가. 또 단군 신전은 단군의 탄강에 이르러서 이미 마무리되고 그 이후는 독립 별도로 행해지던 역사 기록을 잠시 가져다 붙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육당의 법적의 의견 앞부분하고 뒷부분이 좀 전혀 이게 다르다는 거죠. 신화적인 얘기하고 역사적인 기록하고 이게 좀 필체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육당은 고기의 기록을 성공유사에서 인용한 고기의 기록을 신화를 전하는 신전과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역사 이렇게 나누어봅니다. 물론 단군부라고 한 역사부에도 이 환웅과 웅녀의 결연 그리고 단군의 탄강, 건국이라는 신화적인 요소가 담겨있긴 하죠. 그렇지만 이후 단군부의 기록을 보는 육당의 관심은 신화적인 형상보다는
단군조선의 역사성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 단군신전의 고유와 비슷한 시기에 중해일보에 연재됐던 단군신전에 들어있는 역사서는 육당의 그런 인식을 보여주는 글입니다. 육당은 같은 해 민속학상으로 본 단군왕거 또 단군급 기연구라고 하는 글을 발표하면서 자신의 단군신화 연구를 집성해 갑니다. 자, 근데 앞에서 일본 학자들의 단군 연구 방법론을 비판했죠. 그렇죠? 근데 그 비판에 잣대 육당 스스로 발목을 잡히면 안 되겠죠. 그렇죠? 육당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단군신화를 해석하려고 했느냐, 어떤 방법론을 취했느냐는 겁니다. 단군신화에 대한 육당의 연구는 일본 학자들의 근대적이고 과학적인 연구 방법론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의 연구 방법론은 저들의 문화학 중심의 방법론과는 다른 것이라 했습니다. 통속적인 단군론이라고 했던 단군 신전의 그 고위의 방법론, 즉 민속학을 중심으로 한 인문과학적 방법은 그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육당은 문헌 편중의 폐단 그리고 민족학적 관찰의 결여를 들어서 일본 학자들의 단군론을 비판했었는데 바로 민속학을 중심으로 한 인문과학적 방법은 그런 비판에 대안이 되었던 겁니다. 문헌 고증학의 틀에서 벗어나서 신화와 전설, 종교와 신앙 등 민속학 내지 민족학 분야를 검토하고 언어와 역사, 사회, 지리, 경제 등 인문과학적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비교 검토를 통해서 단군 신화를 해석하고자 했던 거죠. 육당은 자신의 신화 연구 방법론을 단군급 기연구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습니다. 아래 인용문입니다. 단군의 파지급 소멸과 파괴급 건립은 어디까지든지 합리적인 증명을 가지는 사실적 근거에서 심리하고 또 품정한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 방법은 첫째, 전 시대 심리의 산물인 원시문화 현상, 둘째, 신화, 전설, 신앙, 관념 등 민속학적 통치로, 셋째, 언어, 민족 및 문화 계통에 의한 비교적 검사, 연구, 고사 연구될 것이요 민족 심리학을 주로 하고 사회학, 경제학, 사학, 지리학 등의 함께 공동 협조를 통해서 그 내용을 검토할 것이다. 대단히 종합적인 그런 연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헌고증학적인 그런 일변도의 그런 실증주의적 사학에 기초하지 않겠다는 그런 방법론을 제시합니다. 육당은 문학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일본 학자들의 연구를 비판하고 이를 딛고 넘어가기 위해 종교, 신화, 민속, 언어, 민족, 역사, 사회, 지리, 경제 등 인문과학 분야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문화론을 택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 그의 불합문화론이나 아니면 샤만교 차기 같은 것은 이 단군 연구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실제 그럼 과연 단군 신화를 어떻게 설명했느냐? 육당이 단군 신화를 해석할 때 맨 처음에 거론한 게 앞에서 이만희씨 류가 얘기했던 환국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른쪽에 사진으로 보시는 게 위에서 네 번째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네 번째 보면 석유 환국, 위에는 석유 환국이라고 되어 있고요. 아래는 석유 환인이라고 고쳤어요. 붓으로 좀 고쳐서 놨습니다. 네. 위에가 붓으로 고쳤고 아래가 구구되어 있습니다. 위에가 인자 네 번째 글자가 좀 진하죠. 네 번째 줄, 오른쪽에서 네 번째 줄, 위에서 네 번째 글자 인자가 좀 진하죠. 네, 이게 붓으로 덧칠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건 아래에 똑같은 위치에 보시면 이건 구구되어 있어요. 근데 국이 아니라 인이다라고 정정한 거죠.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이게 국이냐 인이냐 하는 걸 가지고 논란이 이 시기에 좀 됐었습니다. 네. 육당도 이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단군신화에 대한 육당의 해석은 환국에 대한 설명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단군의 단자와 함께, 이 재단 단자가 되겠죠. 단자와 함께 삼국유사에 인용된 고기에서 육당이 주목했던 것은 환국의 국자였어요. 환인의 인자, 국자였습니다. 육당은 교토대 영인볼에 보이는 환인의 인자 위에 있는 거죠.
인자는 국자의 위에다가 덧칠을 한, 그래서 인자를 고쳐놓은 아주 천박한 작자의 망령된 필, 붓질, 뭐 이렇게, 천인의 망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천박한 작자의 망령된 붓질이라고 하죠.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 물론 이제 나중에 이 인자가 맞는 글자다 이렇게 나중에 설명이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글자의 잘못에 연연하지 않는 또 다른 해석이 육당의 해석에 담겨 있습니다. 육당은 동북아시아의 보편적인 우주관과 하늘, 천에 대한 관념을 근거로 해서 단군신화를 해석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비롯한 온갖 사물이 존재하는 인간 세상은 선신이 거주하는 광명의 세계, 천산세계입니다. 천계. 그리고 악신이 거주하는 암흑의 세계, 바로 저 지구, 땅속 세계입니다. 그리고 그 천산세계와 지구세계, 천계와 지구 사이에 존재하는 이 인간 세계, 우주관이 있었던 거죠. 이 세계가. 그래서 육당은 바로 한국은 인간이 거주하는 인간에 대한, 인간 세상에 대한 천국을 나타낸다 했어요. 한국은. 인간의 상대적인, 인간 세상에, 인간이 거주하는 인간 세상의 상대적인 하늘나라, 천계. 그게 이제 한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이 동쪽으로 이주해 오기 이전, 이 땅에 이주해 오기 이전, 사실 단권시에 의하면 이 땅도 이지해 와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붙어 오기 전, 그렇죠? 우리가 오기 전, 바로 그걸 한국으로 설정하는 거죠. 그런 나라를 설정합니다. 그 본원지, 우리의 출자, 그걸 한국으로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곧 한국은 그런 나라를 일컬을 뿐 아니라 그 나라를 다스리는 주장, 수장, 다시 말하면 천주, 하늘님, 한나라님, 그렇게 한국을 이해해요. 나라로서만이 아니라 나라를 다스리는 하느님,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제석과 통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한국이 나라가 아니라 나라의 임금, 군주, 그래서 하늘님이기 때문에 제석과 통할 수 있다, 이렇게 육당을 해석했던 거죠. 이런 어떤 한국에 대한 주장은 승도 망담설, 이게 꼭 이게 하늘님이라고 하는 건 불교의 소속하고 관계되는 건 아니잖아요. 부처관계되는 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승도 망담설의 근거를 근본적으로 부정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만희씨류가 제기했던 그 주석, 위재성야라고 하는 주석이죠. 네.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육당은 이는 요 주석은 삼국유사를 찬한 그 천재 찬자에 대해서 우리 이련이라고 하는 얘기도 하고 무국이라고 얘기하는데 어쨌거나 다 승려죠. 이 찬자, 불승들이 후대에 삽입한 거라는 겁니다. 원문이 아니라 삽입한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재석이 곧 석재 황인의 약어라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 주석의 본래 뜻은 천재로서의 신격적 지위, 이 재석이 꼭 어떤 그런 불교적인 어떤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어떤 이 천재로서의 하느님으로서의 어떤 신격적 지위, 그 자체도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허다한 자음 중에서 유독 한자를 쓴 것은 불교적인 필자의 손에서 이루어진 탓일 수도 있겠지만 그 글자의 모양이나 아니면 그 어휘, 말뜻에 천착하기보다는 그것을 넘어서 단군신화의 어떤 그런 민속적인 정체성, 이 어떤 그런 그 관념들, 민속적인 관념들, 이런 개념들, 우주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데 힘써본다면 좀 달리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좀 새롭게 해석은 환인, 환국이라고 보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됐다 할지라도 한국을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개념을 본다고 하면 육당의 단군신화 해석은 조금 우리가 다시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겁니다. 육당은 단군신화에는 환웅이 탕량하는 이 세상에 내려오는 것과 관련된 기록이 소략하기 때문에 이 단군신화 요 대목을 해석하기 위해서 브리아트 쪽의 게실복더신, 또 일본의
다카와노 하라의 고천원 신화 같은 이런 동일 문화 유형에 해당하는 그런 천간 2세 신화들을 가지고 와서 비교합니다. 그래서 단군 신화의 부족한 그 아주 소략한 부분을 채워서 해석하려고 했어요. 그에 따르면 단군 신화 역시 신성한 그 성스러운 아들 그런 존재를 하강시켜서 이 세상에 내려보내서 인간 세상의 그 어려움, 환난을 구제하는 천성 강림형 신화일 수밖에 없다. 단군 신화는 천성 강림형 신화다. 그 목적이 뭐냐? 이 인간 세상의 어려움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내려온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육담은 또 조선의 건국 신화가 한결같이 망인소, 망명한 사람. 어디서부터? 또 나오죠. 환웅도 하늘에서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뭐 단군 신화만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의 신화들 가운데는 주몽도 그렇죠? 예, 이게 다 도망갑니다. 있던 곳에서 달아나와 다른 곳으로 갑니다. 이주합니다. 이런 망명에 해당하는 이런 화소, 모티프를 가지고 있음에 주목했어요. 환웅이 그 환국으로부터 저 천계, 천상계 그 절대적인 그 천상계로부터 신시로 이 땅의 신시로 신단살의 신시로 하강하는 것은 이런 신화적인 계통의 모티프, 신화적인 모티프 그 꼭지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육당은 삼위 태백할 적의 삼위를 음차 삼위로 봤습니다. 삼위는 바로 지상계, 인간계, 생활계를 뜻하는 말. 그래서 삼위, 이 인간이 사는 세상, 인간계, 이 태백산에 내려왔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환국 아래, 저 천계 아래 이 세상에 있는 인간 세상, 이렇게 설명하려고 했던 겁니다. 환국의 천자가 그의 서자인 환웅을 인간 세상에 내려보낸 목적, 그 동기에 대해서는 삼국유사 고기에서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삼위천하 뭐 이 정도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삼위 태백을 보면서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할 만했다. 가히 홍익인간 할 만했다 했다. 이렇게만 기술되어 있을 뿐입니다. 육단은 동일유형에 속하는 신화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다른 이웃나라의 민족들의 신화 비교를 통해서 천재자를 세상에 내려보낸 것은 고뇌에 빠진 인간 세상을 구제하고자 함이며 인간 그 세상을 그 천상계와 같이 교화시키려고 하는 경륜을 실현하고자 해서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의미가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넉자에 함축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육담은 단군신화의 여러 가지 민속학적인 측면을 다양하게 조명을 했는데요. 먼저 천부인 세계를 가지고 내려왔다고 하잖아요. 이 천부인 세계를 주면서 가서 다스리게 해라 했다는 대목에 대해서 인간 문화의 기원이 어찌 보면 인간의 자유의사 내지는 자제 능력에 의한 것이기보다는 인간 문화는 천상이나 어떤 그 신적인 세계의 질서 거기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냐, 거기서 질서 지어준 것이 아니냐는 거죠. 천상계에서 내려가서 해라 하늘의 뜻에 따라서 된 것이지 인간이 자기 뜻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다. 이런 어떤 고대의 정치관념을 담고 있는 게 단군신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일본이나 아이누, 아니면 유구, 몽고 같은 한 민족의 개벽 신화나 창조 신화에서도 나타나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군 신화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다양한 접근 방식을 통해서 설명하고자 했죠. 그래서 이 단군 신화에 등장하는 환웅이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그런 뜻을 구현하는 중간자. 그래서 수리자, 이 세상을 다스려 내려오는 또 평화롭게 다스리게 하는 지평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인간의 파손된 존재, 중간자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환희는 천부인 세계와 함께 무리 3천을 데리고 내려왔다고 했어요. 이 무리 3천을 데리고 나왔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육당의 해석에 따르면 이것은 곧 천재자, 다시 말해서 환족의 이주가 개인적인 일에 그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집단적인 것이었다는 거죠.
그것은 곧 우리 민족, 조선민족의 출현과 관련해서 사회학적, 역사학적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민족 이주의 얘기죠. 민족 이주의 역사를 담고 있는 것이다. 그런 설명입니다. 물론 신화학적으로는 이것이 배신설화의 한 유형임을 말합니다. 배신설화라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그 권세를 쥐고 있는, 권력을 쥐고 있는 구세력을 몰아내고 새로운 세계를 개창하는 건국의 과정에는 반드시 그를 따르는 건국주를, 새로운 개창자를 추종하는 세력이 있고 신화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환웅이 물이 3천을 거느리고 하강한 것은 바로 그런 사실을 보여주는 거다. 천부인에 대해서는 천상에서 인간으로 하강하는 천재자가 그 호부로, 호신부로 또는 아주 신령스러운 그런 영험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영능의 원천으로서 부여한 천개의 식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술적인 신앙 뭐 이런 것들을 반영한 것이 천부인 세계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이런 주술의 기원이 천상과 국초에 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단근신화라는 겁니다. 천부인 세계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느냐 그건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런 이야기들이 단근신화부터 담겨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런 어떤 주술적인 것과 함께 아주 태고의 고대 신앙적인 부분을 또 보여주는 얘기가 단근신화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그 환인의 국자 인자에 주목했던 것처럼 단군의 단자도 박달나무 단자와 제단 단자, 이거에 주목했던 게 육당이었습니다. 박달나무 단자가 아니라 제단 단자로 되어 있는데 육당은 여기에 주목한 까닭이 이 신단수의 단자, 신단수의 단자, 신단수를 신단의 나무, 신수로 해석했습니다. 신수. 신령선 재단의 나무, 신수. 이 신단수는 신이 거기에 깃들이는 빙의물이에요. 그래서 이 어떤 재단, 단상에 아주 신령스러운 신수라는 거죠. 신이 깃드는 것입니다. 신이 깃드는 것. 그래서 태백산 산정에 신단이 있다는 이 구절을 옛 아주 고대 태국적 신앙연구의 귀중한 재료로 삼았습니다. 또 풍백, 우사, 운사, 이 역시 옛 고대 신앙의 어떤 그런 신격으로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풍은 바람이나 구름이나 아니면 천둥이나 비, 뭐 이런 것들의 어떤 신격은 자연현상의 위력에서 비롯됐지만 점차 농업신의 지위를 함께 갖게 되면서 그에 대한 수망이 더 후대로 내려면서 깊어졌겠죠. 신시의 무리가 3천이나 되고 또 이화의 조목이 360여 개나 되는 가운데에도 풍백, 우사, 운사를 맨 앞에다가 자리하게 한 것은 당시의 신정이, 신이 다스리는 이 정치가 바로 이런 자연현상, 천연현상의 섭리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는 증거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런 어떤 고대 옛 신앙적인 편린을 담고 있는 이야기가 단근신화다 했고요. 그런 것들이 그 속에 담겨있는 어떤 종교적인 그런 측면에서도 엿볼 수 있다는 겁니다. 육당은 이 환웅이 강림한 태백산, 산정, 산꼭대기, 그 신단수 아래, 신시, 이곳을 종교적 의미를 가진 성소, 성지로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신이 다스리는 국가로 이 신시를 해석하죠. 그래서 단군신화는 신으로부터 정치적, 종교적 권위가 나오는 그런 신정제도, 정교 일치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야기, 이렇게 해석합니다. 환웅은 풍백, 또 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곡식, 또 인간의 생명, 자연의 생명, 그리고 질병, 형벌, 설악, 뭐 이런 인간 세상에 온갖 현상을 주관하는 존재로서 주서 종교적 사회의 제사장 또는 사령자 아니면 무군으로서 거기에 해당하는 인물이었다. 이 환웅은 천재의 아들이고 하늘에서 내려온 자이고 하늘을 섬기고
천일을 인간의 대리에서 펴는 자이고, 또 인간의 목숨을 생명을 천신께 축원하고, 또 잉태할 수 있게 축원하고, 하늘이 준 권능으로 인간을 다스리는 자. 그래서 어찌 보면 그 천손의 후예의 일족의 수장이기 때문에 그를 천왕이라고 부르는 게 당연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이런 어떤 민속학적이고 또 고신앙, 종교적인 그런 것들은 나아가서 이 토템, 금기의 텁에 대한 얘기까지 합니다.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곰 한 마리하고 범 한 마리가 같은 동굴 속에 살죠. 그렇죠? 네. 동혈이 거하는 일웅, 일호, 이 쑥과 마늘, 그걸 먹고 견디죠. 네. 그게 삼치를 견디라고 하잖아요. 네. 이 구절이야말로 어찌 보면 민속학적으로 대단히 흥미있는 구절이라는 얘기입니다. 북방민족 사이에 보편적이던 주술적인, 주력신학적인 이야기, 화속, 신화속, 이게 이제 기백일, 100일을 금기를 지키면 인신을 얻을 수 있다, 사람을 화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터부와 함께 민속적인 색채를 강하게 풍기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이 곰과 범은 고대 조선에 있었을지도 모르는 토테미즘의 한 흔적, 증거다. 그래서 호랑이가 사람으로 화하지 못한 것은 금기를 지키지 못해서였다는 점에서 종교적 금기가 아주 소중하게 간주되던 고대 사회상을 보여주는 이야기, 그게 당군신화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당군신화의 모계사회적 측면도 깃들어 있다 얘기합니다. 어떤 점에서? 환웅이 잠깐 사람의 몸을 빌려서 웅녀하고 관계를 하게 되죠. 그렇죠? 이 가화, 잠깐 사람의 몸으로 화해서 하는 가짜, 잠깐이라는 몸을 빌린다고 하는 이 가짜에 주목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원시사회에는 목권, 모계적 사실이 여기에 투영되어 있는 거다. 원시사회. 웅호, 범과 곰이 이 사실은 모계사회, 목권사회가 이렇게 잠깐 이렇게 되는 뭐냐면 이 남성은 잠깐 와서 관계라고 가죠. 떠나죠. 아이를 출산하는 건 여성이죠.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것도 여성입니다. 그래서 아이의 어떤 그런 시월의 출자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 남성보다는 여성이라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도 환웅이 잠깐 사람의 몸을 빌려서 화해가지고 웅녀 관계에서 단골을 낳는다는 이야기는 바로 그런 상황. 그래서 이 환웅보다 어찌 보면 웅녀가 더 중시하는 어떤 그런 상황 자체는 그 사회, 어떤 신적인 어떤 신격으로서의 환웅이 아닌 어떤 웅녀로서의 어떤 그런 측면은 모계사회의 어떤 상황을 보여주는 이야기,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범과 곰, 이 웅호가 나뉘었다가 합쳐졌다는 이 구절, 이 둘이 함께 거쳐했다가 하나는 견디다 못하다 떨어져 나가죠. 홀러났죠. 나눠주고 합해주고 하는 이런 과정은 환족을 중심으로, 환웅이라는 환족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질서의 곰을 토템으로 하는 구조, 범을 토템으로 하는 구조이 합해지기도 하고 나눠지기도 하는 어떤 이런 과정을 보여주는 얘기, 어떤 그런 사회적인 상황, 그것을 종교적으로, 신화적으로 형상화한 이야기, 이게 당군신화라는 겁니다. 그 결과 범과 곰, 이 양씨족의 통섭 내지는 분화, 이것을 환웅과 웅녀의 신성한 결혼, 신혼, 설화 형식으로 나타낸 것이 바로 단군신화고, 이 두 시족의 결합을 기초로 해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생겨났음을 말해주는 게 단군의 탄생이고 조선의 건국 신화였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육단입니다. 막바지로 가는데요. 육단은 비교 언어적인 측면도 고려합니다. 단군 왕검이라고 할 때 단군 그리고 왕검이라고 하는 이 말이 어디서 온 거냐 하는 겁니다.
육당은 당군은 당굴, 왕검을 알감 이렇게 풀이합니다. 이 비슷한 이 고의 대자로서 이 천신 주상의 뜻을 가진 말이 당굴, 이 당군은 비교 언학적으로 살펴볼 적에 천자를 뜻하는 흉노, 탱리골이라고 하는 한자로 이렇게 쓰는데요. 이 흉노, 그리고 몽골의 턴거리, 지금 몽골어로 이렇게 쓰죠. 이런 유사한 말들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 또는 무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우리말 당굴, 당굴하고는 다릅니다. 당굴. 이게 이제 당군 관련된 것이다. 그리고 알감은 존장, 신령을 뜻하는 알. 그리고 장자, 대인의 뜻을 가진 검. 이게 합해져서 존장자라는 뜻의 알감이다. 그래서 당군 왕검은 곧 천자 또는 무군 아니면 주술적 주권자 내지는 사령적 군주로서 주술 종교적인 사회의 군장. 이게 이제 당군 왕검, 당군 알감 이런 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육당이 불합문화론을 기초로 해서 비교 신학적인 방법, 비교 언학적인 방법은 또 비교 민속학적인 방법론을 두 동원해서 얻어낸 결론. 그게 뭐냐? 그것은 당군 신화가 동북아시아의 보편적 천선 강림 신화라는 것, 천강 2세 신화의 하나라는 것, 그리고 정교 일치 사회 시대의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는 신화라는 것. 역사적으로는 우리 민족이 본원지를 떠나서 동쪽으로 이주해 와서 평양에서 부어서 있는 대동강 유역에 자리를 잡게 된 역사적 사실과 그 과정을 보여주는 이야기라는 것. 그래서 당군신화는 곧 조선 고대의 원사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육당의 당군론, 이렇게 당군론 신화를 해석한 게 육당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육당의 해석, 이것이 가진 어떤 의의는 어디에 있는지, 또 어떤 한계는 어떤 것이었는지 한번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인용한 글은 육당이 1928년에 쓴 당군급 기연구라고 하는 글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조선의 인문적인 모든 것이 당군에서 비롯하였다 하는 우리의 오랜 전통적인 신념입니다. 이것으로서 역사의 기도를 삼으며 이것으로서 시족의 연원을 삼아서 아무도 또 조금도 의심하려 하지 않습니다. 당군을 제쳐놓으면 조선이라는 장강의 샘 밑이 막히는 것이며 당군이 소중하고 당군을 소중하게 하였을 것은 조선 문화에 대한 전적 문제로 진실로 필요한 당연한 일이지만 당군을 소중하게 함에 대한 우리의 노력은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1928년에 제기한 육당의 무릎 위에 100년쯤 지나가고 있는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우린 과연 당군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느냐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당군 신화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려고 노력하고 있느냐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육당은 나중에 해방된 후에 자열서에서 변절에 대한 자기 변명이죠. 그 자열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세기에 걸친 나 자신의 일관된 고행, 그것은 우리 국사, 한국사에 대한 연구, 국민 문화 발휘할 거기에 있었고 연구의 중심이 국조인 단군의 학문적 부활, 학리적 부활과 그것을 중핵으로 한 국민정신의 천명에 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육당은 자열서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단군은 조선 역사의 뿌리이고 민족의 연원이었기 때문에 단군에 관한 전통적 신념은 그 어떤 외세의 압력에도 흔들려서는 안 되는
정체성의 핵이라고 할 수 있죠. 단군 문제가 모든 조선 연구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린 일제강점기 단군신화에 대한 왜곡과 훼손, 그에 대한 반작용의 양상을 검토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일본 학자들의 단군 부정론 그리고 육당의 단군론을 살펴봤습니다. 육당의 단군 연구는 조선을 중심으로 한 동방문화의 탐구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지만 오다쇼고를 비롯한 일본 학자들의 막론, 패설에 대한 변석과 논파의 성격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육당은 단군론을 통해서 일본 학자들의 단군론이 지닌 문제점을 비판한 뒤에 단군 신전의 고의나 단군 신전에 들어있는 역사술, 민속학상으로 보는 단군왕검, 단군 급기연구 같은 일련의 글들을 통해서 자신의 단군론을 개진했습니다. 그는 문헌고전의 틀에서 벗어나서 신화의 신화와 전설, 또 종교와 신앙 같은 민속학 내지는 민족학 분야를 검토하고 언어와 역사, 사회, 지리, 경제 같은 인문과학적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비교 검토를 시도했습니다. 그 결과 육당은 동북아시아의 보편적인 우주관과 하늘에 대한 관념을 기초로 단군신화를 해석해냈고 그 결과 단군신화는 이 지역의 보편적으로 분포하는 천손강림형 신화의 하나였음을 밝혀냈고 또 출자의 본원을 높은 하늘에 두는 신화적인 형상을 민족 이동의 역사적 사실과 관련지어 해석했습니다. 단군 신화에는 고대 조선의 주설 종교적인 사회상도 반영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백남을 일찍 지적한 바 있듯이 육당이 얻어낸 단군 연구의 결론은 인도 문화와 중국 문화에 대립하는 동방 문화의 존재 그리고 그 중심에 조선과 단군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육당의 단군은 또 한계도 있습니다. 그는 궁극적으로 단군이 민속적이고 민족 심리적 오랜 전승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데 목적을 두었고 그 결과 단군 신화가 조선 및 인접 모든 민토에 공통으로 행하는 동계 문화, 동방 문화권 내에 있는 보편 통유의 것이라는 사실을 발표했지만 이를 통해서 그리고 또 이를 통해서 일본 학자들의 주장, 즉 단군 신화는 후대 개인이 불교 같은 것에 힘을 빌려서 창작한 것이라는 주장을 반박할 수 있었지만 그의 이 문화주의는 결국 저들이 주장하는 아세아주의, 일선 동조론과 연계될 수밖에 없는 그런 단초를 함축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 한계는 자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육당의 한계는 식민지 지식인이 지닐 수밖에 없었던 인식지평의 한계와도 관련된 것일 수 있습니다. 육당은 또한 단군 신화를 신화로 보아야 한다고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상 그의 단군 신화 연구는 역사 연구로 되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 역시 육당의 단군론이 당대의 정치적 사회적 현실과 이념 그것과 무관할 수 없었기 때문에 비롯된 결과였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인 무주기가 될 뻔했던 머리가 없는 민족이 될 뻔했던 위기에서 민족의 신화와 역사를 건져낸 육당의 단군론이 갖는 의의는 높이 평가에 맞지 않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속학이나 신화학, 역사학, 종교학, 언어학, 사회학, 경제학 같은 다양한 방법론을 통해서 단군 신화에 대한 연구의 길을 터놓은 것은 육당의 단군론이 갖는 의의라 해도 또 높이 평가해야 된다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